여러분,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룰 생성형 AI나 인공지능의 역사 흐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만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두 편의 영화를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들을 아직 안 본 분들이 있어도 걱정 마세요. 제가 핵심 장면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간단히 소개할 테니까요. 첫 번째 영화는 터미네이터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거대한 방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영화 속 설정처럼 인공지능이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된다면 인간과 어떤 관계가 될지 우리 스스로 상상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월-2입니다. 여기서는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인류와 지구 환경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인공지능이 위협이 아니라 기회,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죠. 이 두 영화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충돌하는 미래,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후 수업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우리가 지금 마주한 생성형 AI 시대가 왜 중요한지를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기술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AI 연구의 출발 배경과 기본 개념에서는 왜 인공지능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어떤 기술, 개념이 준비되어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AI 발전의 주요 흐름에서는 간단히 말해 규칙만으로 만드는 AI에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AI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등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에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왜 생성형 AI 시대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은 단순히 AI의 기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기술들이 필요했으며 어떻게 변해왔으며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고 절대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인 앨런 튜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튜링은 1950년대에 지금까지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바로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기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지능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오늘날 인공지능 연구의 기초적인 질문이자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튜링은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계산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개념이 바로 튜링 머신입니다. 튜링 머신은 복잡한 계산도 아주 단순한 규칙을 차례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이론적 기계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왼쪽에는 튜링 머신의 기본 도식과 실제로 구현한 모형의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튜링 머신은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가 적힌 긴 테이프, 그리고 테이프를 읽거나 쓰는 머리 역할의 장치,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규칙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계는 단순히 테이프 위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기호를 읽고 규칙에 따라 다른 기호를 쓰는 행동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우리가 오늘날 컴퓨터로 처리하는 대부분의 복잡한 계산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튜링이 발견한 핵심 개념입니다. 즉,
복잡한 계산도 단순한 규칙의 반복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개념이 인공지능이자 현대 컴퓨터 구조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등 거의 모든 컴퓨터가 이 튜닝 머신 개념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계가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대 컴퓨터가 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명한 실험 아이디어는 바로 튜링 테스트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1950년에 앨런 튜닝이 마인드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컴퓨팅 기계와 지능 논문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튜닝은 이 질문이 단순한 기술적 의문이 아니라 인간 지능과 기계의 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튜닝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너무 많은 논쟁이 발생한다고 판단해서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기계가 정말 생각을 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즉, 생각한다는 개념을 정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인간과 구별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문제를 다시 정식화하자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튜닝이 제안한 사고 실험이 바로 이미테이션 게임, 즉 튜링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두 사람은 질문을 받는 역할을 하고 한 명은 질문을 하는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심판은 글로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가 남자와 여자인 두 사람 중 누구인지 구별하려고 합니다. 튜링은 이 구조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심판이 상대와 글로만 대화를 했을 때 그것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기계가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한다. 그 기계는 생각한다라고 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튜닝의 튜닝 테스트는 기계의 지능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의하는 대신에 사람이 구분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행동 기반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이후 인공지능 연구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많은 기술들이 튜닝이 제시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학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창작까지 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지금 우리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튜링이 처음 던진 질문 위에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기술적 발전의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튜닝 이후로 실제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현되기 시작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모두 규칙으로 정리해 놓으면 기계가 그 규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두기처럼 규칙이 명확한 게임에서는 이 방식이 생각보다 잘 작동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을 기계가 그대로 따라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명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인물들은 바로 이런 철학을 가진 기호주의 인공지능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뉴엘과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기호와 규칙만으로도 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기호 시스템은 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 충분한 수단이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이 모든 규칙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기계도 지능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과학자는 존 맥카시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든 학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기호 추론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연구를 이끈 대표적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기술이 잘 작동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당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자동화 기술들이 익숙해지면 인공지능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철학은 규칙 기반 인공지능 시대가 어떤 생각에서 출발했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세상에는 규칙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 실제 사진이나 영상, 사람의 감정과 행동들처럼 복잡한 현상들은 단순한 규칙으로 모두 표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규칙 자체가 너무 많아지고 예외 상황도 끝없이 생기다 보니 이런 방식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곧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람이 직접 모든 규칙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배우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 기계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초기 접근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한계가 바로 규칙을 모두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이 방식은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 과정을 규칙으로 표현해 기계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즉, 실제 전문가가 사용하는 지식과 경험을 규칙으로 정리해 인공지능이 그 전문가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마이신이라는 진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마이신은 수백 개의 규칙을 이용해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고 어떤 균이 감염을 일으켰는지 진단하는 꽤 높은 성능을 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규칙을 보다 많이 만들면 전문가 수준의 인공지능이 가능하겠구나라고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장은 이 마이신 의료 진단 시스템에서 사용된 규칙의 한 예시입니다. 자, 이 규칙은 조건과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위쪽에 if로 시작하는 부분이 조건이고 아래쪽에 then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결론입니다. 조건을 보면 첫 번째, 배양검체가 혈액에서 채취되었을 것. 두 번째, 검출된 균이 그람 양상일 것. 세 번째, 형태가 공 모양의 세균, 즉 알균일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아래쪽 결론에 적힌 것처럼 이 균은 포도상구균일 가능성이 높고 신뢰도 계수는 0.85다 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사가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추론 과정을 최대한 그대로 규칙으로 옮겨놓는 것이고요. 의사가 실제로도 비슷한 사고 과정을 거칩니다. 혈액에서 나온 균이고 그람 양성이고 모양이 알균이면 포도상구균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식이죠. 마이신은 이런 전문가 사고의 규칙을 저장해 두었다가 환자의 정보가 들어오면 이 규칙들을 확인해서 진단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나오는 신뢰도 계수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적힌 0.85는 이 규칙이 맞을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인데요. 즉,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포도상구균일 확률이 대략 85%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 시스템은 이렇게 여러 규칙의 신뢰도를 조합해 최종 진단에 대한 확신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 시스템도 곧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결국 규칙의 수가 많아질수록 관리하기 어렵고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가들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규칙 이외에 자신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암묵적인 규칙들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연구가 한동안 침체되는 이른바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접근은 사람이 규칙을 만들고 기계는 그것을 따르는 방식이었지만 이 방식은
복잡한 현실 세계의 모든 규칙을 다루기에 너무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계가 직접 학습을 하는 인간의 두뇌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많은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기계도 비슷한 구조를 흉내내서 스스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경망이었습니다. 신경망은 기계학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대신 기계가 데이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인공지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바로 이 신경망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원이 입력층에 해당이 되고요. 입력층은 기계가 처음 받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라면 픽셀 값들이 들어오고 텍스트라면 단어를 숫자로 바꾼 값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운데에 여러 개의 원이 모여있는 부분은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닉층은 사람이 직접 규칙을 알려주지 않아도 기계가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망의 핵심은 바로 이 은닉층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인데요. 각 연결에는 가중치라는 숫자가 존재하고 학습을 통해 이 가중치가 조금씩 조정되면서 신경망은 점점 더 정확하게 패턴을 분류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오른쪽에 두 개의 원은 출력층이 됩니다. 입력된 정보가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는지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사진을 보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라면 출력층이 강아지일 확률과 고양이일 확률을 나타내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경망 구조가 중첩되고 깊어지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딥러닝, 즉 깊은 신경망 구조가 됩니다. 신경망은 바로 이러한 층의 연결을 통해서 복잡한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신경망은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지금처럼 대량의 데이터를 모으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연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당시의 컴퓨터 성능으로는 신경망을 깊게 만들거나 복잡한 학습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두 번째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공지능이 정말 빠르게 발전해서 우리한테 다가오기 시작한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딥러닝이라는 방식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딥러닝은 말 그대로 앞에서 살펴본 신경망의 은닉층을 여러 층으로 깊게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게 기계가 스스로도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딥러닝이 급성장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큰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픽 저장 장치, GPU라고 하는 장치의 계산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 GPU 장치를 복잡한 신경망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면서부터입니다. 이 두 요소가 만나면서 신경망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내게 됩니다. 이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2012년에 열렸던 이미지넷이라는 이미지 인식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 기존의 다른 인공지능 기법을 아주 큰 차이로 압도해버리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이 딥러닝을 활용한 음성 인식, 번역,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세 사람은 2018년에 함께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튜링상을 받은
요슈아 벤지오, 제프리 힌튼, 얀 르쿤입니다. 이 세 명은 딥러닝의 핵심 아이디어와 기술적 기반을 만들면서 현대 인공지능 발전에 길을 연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성형 AI나 이미지 분석, 음성 인식 기술까지 모두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가운데 보이는 제프리 힌트는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나는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간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줄곧 확신해 왔습니다. 제프리 힌트는 이 딥러닝의 모델을 1980년도에 제시를 하였지만 앞에서 살펴본 이런 빅데이터와 GPU와 같은 컴퓨팅 장치의 발전으로 인해서 최근 2010년대 이때부터 우리가 그 성능들을 크게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초기에는 이 제프리 힌튼이 만든 딥러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방식이 오늘날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로서 사용이 되었고요. 보다 중요한 점은 딥러닝이 이런 단순한 정확도를 높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질문을 답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처음에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질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념이 등장했고 그 뒤로 실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된 방식은 사람이 규칙을 모두 만들어주고 기계가 그 규칙을 적용하는 기호주의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문제에는 잘 작동했지만 현실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규칙만으로 모두 담아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의사나 엔지니어가 가진 전문 지식을 규칙으로 만들어 기계에 넣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규칙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유지가 어려워지고 새로운 지식이 생길 때마다 또 규칙을 추가해야 해서 확장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접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학습하도록 하는 신경망과 기계 학습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이미지나 음성처럼 복잡한 패턴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은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와 그래픽 처리 장치 덕분에 깊은 신경망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인공지능은 언어,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 수준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규칙에서 학습으로 그리고 학습에서 생성의 단계로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